네, 시진핑의 1인 독주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른바 차이나 런, 중국 버리기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 인민조차도 주식에 이어서 자국 통화를 뒤로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영수가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10월 증시 붕괴론을 예언을 했었는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죠. 네, 어제 우리가 영화 얘기하면서 밤비와 거질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증시 상황을 잘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 다우존스 지금 300포인트 넘게 올랐죠. 그래서 3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한 1,50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달 들어서 다우존스 지수가 한 3,200포인트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 보면 주가가 저기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증시 붕괴론, 10월 달에 증시 붕괴론 얘기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라미 세겔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에 오늘 주식 매입에 적기라고 그렇게 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일조를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증시가 좀 올라가는 데에는 지난 3일 동안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유동성 장세보다는 펀더멘탈 장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비교적 괜찮다.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 실적과 매크로 사이드에서 3분기 성장률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벗에 대한 기대, 방향전에 대한 기대가 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펀더멘탈 장세에서는 3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좀 발표되고 있죠. 지금까지 보면은 서프라이스에 가깝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S&P의 구성합병 500개 기업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20% 정도 돼 72%가 서프라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약이 아니라 서프라이스가 나와서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일 모레 28일 날 사실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의 속보치가 나오죠. 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틀란타 GDP 나오는 지금 2.9%. 이게 마지막에 한 번 더 발표하는데요. 3%가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애틀란타 GDP 나오가 추계가 쉬운 도시도부터 지방까지를 내려가서 GDP 성장률에 이렇게 범위가 자꾸 이렇게 수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애틀란타 GDP 나오에 이렇게 보면 그때 발표할 때마다 2%, 2.9% 되는 걸 이렇게 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는 3%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가장 관심이 있던 것이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줄줄이 빅테크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발빠르게 한국경제TV의 정형국 PD께서 이제 속보치 오늘 25일 날 발표했던 것이 시간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죠. 지금 이제 실적 결과는 다들 봤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한국경제TV에서 속보치가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 대비해서 예상 수준이 됐고요. 알파벳이 이렇게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죠. 네. 근데 알파벳의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것은 다들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 내 매출 부진이라든가 또 리너칸을 주도하는 반독점 규제 이런 것이 해서 빅테크 규제는 테크러시 문제다 해서 실적이 악화될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 악화된 거로 나온 거로 봐서 오늘 시간 내에서 알파벳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얼만큼 장중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예상치만 대비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얼만큼 떨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알파벳이 한 5% 정도 떨어지는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 정도에서 그 위에 플랫하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 사실 예상보다는 이렇게 실적 악화 부분에 대한 증시의 반응이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이 되는 것이 27일이죠. 27일에는 뭐 아시겠습니다. 아마존 네. 이렇게 이제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가 뭐죠? 애플이 발표되죠. 그래서 우리 미국 기업에 이렇게 보면 애플의 상징성, 그 다음에 아마존의 상징성. 아마존은 조금 이제 가긴 했습니다는 애플의 상징성이 돼서 하는데요. 이것도 좀 부지런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중개 판매 부진, 루나칼의 그 반독점 규제 이렇게 되는데요. 워낙 그 빅테크 업종들은 이게 미리 예상됐기 때문에 예상치를 낮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시간외에서 이렇게 한순간 떨어지고 나서 플랫하게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 크게 악화되진 않았다. 이런 게 반증이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플과 우리가 아마존도 비슷한 그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기 한국경제TV의 밑에 이렇게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시청자 여러분, 저쪽에 다우존스 337포인트 올라갔다, 246포인트 나스닥 올라갔다 해서 거기 보면 지금 선물 나오네요. 우리 정인국 PD께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는 나스닥 선물이 107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 보면 27일 날 애플과 아마존도 악화는 되긴 했지만 우리가 보면 그동안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려왔던 부분이 빅테크 업종을 기준해선 이렇게 폭락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을 좀 이렇게 부산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대 관심사라면 무엇보다도 중국 문제일 텐데요. 시진핑 영수 체제 이후에 첫날은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올랐고 영국도 스낵 효과에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이 자체가 빅뉴스, 다 빅뉴스인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진핑이 영수 체제가 된 이후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에 이어서 위안화 가치가 폭락된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로 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평가할 때는 홍콩의 역외 시장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NDF 시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상하이의 역내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고시환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기준으로 해서 일단 가장 빨리 반영하는 홍콩의 역외 시장에서는 달러당 7.36 위안까지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통화가치로 보면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얼만큼이냐? 사상 최고 수준이고 가치를 보면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역내 시장의 상하이 시장에서 보면 7.31 위안입니다. 이건 15년 만에 2007년 이후에 15년 만에 환율로 최고치고 위안화 가치는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고시환율을 보면 어제 고시환율이 달러당 7.1 정도로 해서 뽀찌선이 뚫리고 7.2알까지 고하시 됐거든요. 그래서 역외와 역내와 그다음에 고시환율이 위안화 가치로 폭락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식에 이어서 위안화 가치가 폭락되다 보니까 신조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전 앵커께서 차이나 런. 이 차이나 런은 어떤 각도에서 보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자금 이출 사건 뱅크런. 그다음에 증시에서 펀드에서 자금을 내고 펀드런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차이나 런이다. 소위 차이나 엑소더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을 벗어나고 보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부동산을 그렇고 중국을 일단 벗어나고 보자. 기업은 그러면 어떨까? 기업은 이미 미국이 기업을 주도로 해서 중국 내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만 사실 가장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콩 반환 25년 7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야 뭐 친중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친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기업 운신할 수 있는 것이 7월 1일 정도인데요. 그때 홍콩이라든가 중국 투자를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 막히면
중국에서 자산을 팔더라도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막히면 설령 자산을 팔더라도 우리가 달러를 가져올 때는 달러 결제망에 스위프트를 인용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달러 결제망 배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져 들어오는 길도 막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지막 시기다 하는 입장을 했었는데요.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의 금융사라든가 기업들이 가장 물론 이제 발빠르게 대응한 기업도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뒷북 대응을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영수 체제가 등극하자마자 이렇게 차이나 런이 발생을 한다는 건 외부에서도 중국 경제의 앞날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차이나런이라는 것은 네. 기업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그다음에 위안화도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을 사람을 끌어들이고 기업을 끌어들이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렇게 부동산도 투자했던 그러한 매력이 없어지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진핑 영수 체제가 이전 통수권자 그동안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사람과 아주 완전 절연을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후진타오가 결국은 끌려나온 걸로 판명됐습니다.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선 가리기 위해서 전부 해 나가는 것을 전부 지우개냈습니다는 결국은 후진타오가 끌려나온 시진핑의 의도가 깔려 있는 네. 이런 것을 지금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진단했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외신들이 뒤늦게 평가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지금까지 사람을 끌어들이고 했던 것이 결국 경제 운영 방식에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또 해외 부분에서 개방 체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뒤엎는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 경제 운영 체제에서 시장 경제를 버리고 계획 경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개방 경제 체제 1978년 개방 체제 덩사오병의 개방 체제에서 지금은 폐쇄 경제 체제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운영하는 체계라든가 대외 정책은 저렇게 변했는데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운영하는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호, 이강과 같은 미국의 유학파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총수에 해당되는 러커창도 이번에 탈락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러커창의 후임이 지금 리창 상하이 당서역인데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우리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이시거든요. 아, 네. 상당히 중국에 대할 때는 항상 자문을 구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데요. 리창이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경제대학에서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반드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는 경제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중국 경제의 총수를 간다. 근데 지금까지 막 같은 중국의 경제 정책을 했던 러커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 전문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신뢰가 총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두 번째, 이번에 시진핑의 경제팀에서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사람이 허리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떠냐? 경제 전문가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사우강 사회 대신해서 공유경제를 추진하는데 이 공유경제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대1로 계획을 가장 주도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 부유와 1대1로는 시진핑의 본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전문가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시진핑 본인의 이 달랑달랑달랑하는 그 아점꾸로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자 경제정책에서 보면 서방에서 신뢰가 차이나 런이 이렇게 할 만큼 운용체제가 계획경제로 바뀐다. 그다음에 대외정책에서 개방정책가 폐쇄경제체로 바뀐다. 그리고 경제팀은 시진핑을 위해서 이렇게 오로지 손뼉만 쳐주는 이렇게 다 보니까 지금 영수체제가 와서 왜 차이나에서 일단 탈출하고 보자 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업들 남아있는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고민이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시진핑의 영수체제 등극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이다. 리포트했습니다.
차이나 런과 차이나 엑소더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시진핑 영수 체제가 등극하자마자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폭락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화폐 전쟁에서 중국이 밀리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아직도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경제학에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 보면 또 경제에 그는 사람은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죠. 그 예측이 상당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위안화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축통화위에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중국이 이렇게 경제 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화폐 전쟁에서는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위안화 가치가 연일 폭락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중심의 이런 체제보다는 결국 미국 쪽의 승리다 하는 이런 쪽이 아직 뭐 조금 지켜나가 봐야 되겠습니다는 네. 위안화 가치가 폭락되는 모습 보고 화폐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다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이렇게 성급한 낙관론도 미국 입장에서는 낙관론도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미중 간의 패권 마찰에서는 실물 사이드에 비해서 금융 사이드가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금융의 패권을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무역이든 첨단 기술이든 반드시 금융과 연계해서 중국 때리기에 갔거든요. 그래서 화폐 전쟁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물론 중국의 영수 체제로 가는 신뢰가 떨어진 측면도 겹치고는 있습니다는 위안화 가치가 폭락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의 야망에 해당되는 두 가지 위안화 국제화 과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렇게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두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를 달러로 버금될 수 있는 기축통화로 만들어내는 야망. 이것도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상태에서 자, 화폐 전쟁 한 4, 5년서부터 굉장히 유행했습니다는 이것이 중국에 대해서 유망하다 하는 쪽이 되고 있습니다는 그 길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민 국민조차도 중국 국민조차도 위안화를 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미국의 화폐 전쟁까지 발생을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황은 악화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진핑 그 국가 영수가 어떤 쪽으로 이걸 모색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도 이렇게 시진핑 영수 체제에서 이전의 통수권자를 밀어낸다, 경제운영 방식도 버린다 하는 각도에서 보면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층을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빅테크 업종, 왜 미국에 상장돼 있던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냐 하면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트위닝, 바이트댄스 같은 이런 것이 경영권 포기되고 경영 포기돼서 대부분 다 국영기업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행코조차도 중국 주식 뭐 종합개미다 하면 어이구 이 저런 알리바바가 국영기업으로 가? 그럼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투자하겠습니까? 망설이겠죠. 네, 망설인다는 표현이 사실 저는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부동산 부분도 고도성장 과정에서 사실 그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헝다그룹의 부동산 디폴트 문제 굉장히 컸죠. 근데 시진핑 체제에서 대응하는 정도로 보면 굉장히 느슨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의 연쇄파동이 돼서 지금 눈에 강조합니다는 미분양도 3천만 채, 지금 있는 것도 빈집도 1억만 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떨어지면 고도성장 과정에서 시진핑의 반대 세력에 해당되는 기득권들이 굉장히 경제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시진핑의 야망인 위안화 국제화제라든가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 방안으로 어려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앵커가 만약에 시진핑 영수를 해야 된다면 화폐 개혁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화폐 개혁이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시진핑 영수라는 말이 아직 입에는 잘 붙지는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영수가 기득권층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미 화폐 개혁에 준하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폭락과 함께 사실 기득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1년 전에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 지금과 똑같은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양에 대해서 시진핑이 체제를 공고하겠다는 입장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에 나오는 조치를 시진핑 영수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체제와 한번 대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4월 달 마인이 알리바바처럼 국가 권력을 넘보는 기업 권력을 규제했죠. 그게 마인이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멀어졌던 배경이 네.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세금 탄로를 철저하는데요. 그게 뭐냐?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조치가 중국의 그 시진핑 유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첫 단계 조치 4월 달에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달 5월 달에 바로 가상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때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와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때 뭐 전기차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전부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발언 이후에 2017년 9월 달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금지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someday, sometimes zero 이렇게 실현됐거든요. 이런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가상적인 화폐, 가상화폐의 전면 금지 조치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급진적 화폐 개혁의 일종이다 하는 얘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하나 같이야 기득권 세력 몰아내 대잡으로 1년 전을 감안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급진적 화폐 개혁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이 급진적인 화폐 개혁에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떤 방안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작년에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의 벤치마크가 뭐냐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급진적 화폐 개혁의 내용을 추진할 때 어떤 쪽의 내용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자, 작년 5월 달에 시진핑 정부가 급진적 화폐 개혁의 일정에 해당되는 가상화폐 전면 금지 조치는 바로 직전 똑같은 작년 2월 달에 모디 정부가 제2의 개혁 조치에 일어나서 나머지 내로간드 체제, 카스제에 대해서 기득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비트코인 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벤치마크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시진핑 이렇게 영수가 화폐 개혁을 추진한다면 인도의 모디의 화폐 개혁 방식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 모디의 화폐 개혁을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요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추진했죠. 이때 모디 총리가 와서 구자라트시에서 평민으로서 사실상 됐는데요. 네르간드 체제 정치적 기득권, 그다음에 카스트의 정치적 기득권을 물릴 수가 없었으니까 화폐 개혁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화폐 개혁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전앵커가 만약에 네. 인도의 루피아 고액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딱 3주였습니다. 11월 8일인가 그래서부터 딱 3주간 11월 30까지 2010년 11월 3주까지 안 받고 그럼 뭐냐? 휴적한다. 예. 근데요. 기득권 측의 입장에서는 설왕설래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만약 진짜 그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진짜 3주 만에 국권을 많이 휴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하죠.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현금 가지고 있죠. 저 벽장 속에 뭐냐? 금고 가지고 지금 걷다 5만 원권 콱콱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휴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지가 아니라 인도 거요. 인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이 빌딩 위에서 뭐냐 이 휴지 조각을 쫙 뿌렸죠. 근데 인도 평민들은 그걸 가지고 주웠습니다. 휴지 조각이 됐는데 네. 왜 주셨습니까? 화장실에서 사용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얘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추진하면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 경제 체제 입장에서는 사실 리커창이 주도해서 리코노믹스다. 시진핑이 주도했는데 경제 정책은 리커창이 주도해서 리코노믹스인데요. 앞으로는 뭐냐? 자, 이강이 가든 리오평이 가든 간에 결과적으로 시진핑을 위한 경제 정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결국 네. 시진핑의 이코노믹스에서 시지노믹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경제에서 보면 리코노믹스를 시지노믹스로 시진핑 플러스 이코노믹스로 완전히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이나 런과 함께 시진핑 영수 출범 이후 발생하고 있는 급진적인 화폐개혁 대두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